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좀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영찬입니다. 예. 어제 김용범의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예. 호출간담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있던데 7대 대기업 최고 재무책임자들 불러다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7대 대기업 이런 재무책임자들 불러서 환율 문제에 관련해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냥 긴급간담회는 이제 좋은 명칭이고 실제는 호출간담이다. 환율이 1,480원대에 이르자 대기업 관계자들, 재무책임자를 불러 모았다. 그렇죠.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때문에 불렀냐면은 고환율 때문에 부른 거예요. 네. 고환율 때문에 불렀는데 일각에서는 팔을 비틀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몸을 비튼 것 같아요. 몸을 비틀었어요? 기업에 대해서 돈을 이야기하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에 기세 등등한데 그걸 무시하고 또 정권의 실력자인 김용범 실장의 이야기를 코웃음 치고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현대차, LG, 롯데,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갈 때 다 따라 나가던 그 주요 기업이에요.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이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다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 수출 기업 회의입니다. 그러면은 수출 내년에는 또 불확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른바 기업들을 좀 영향을 줘서 몸을 비틀어서 가지고 있는 그 달러를 좀 내놔라. 달러 시장에 내놔라.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에다 수출을 하고 나서 대금을 달러로 지급받겠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또 다 어디서 들어옵니까?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외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재료 또 부품들을 소부장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때 우리는 뭘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달러로 지급해야죠. 그럼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외국에서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도 아닌데 과다하게 달러를 유보하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유보하다는 것이 나중에 미룬다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환차익으로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 오해를 왜 정부가 걱정하죠? 아니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대금 지불해야 되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달러를 받은 걸 다시 이 원화로 바꾼다. 그럼 그때 이 바꾸는 거에 대한 환전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다시 또 그걸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걸 또 바꿔야 되니까 또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죠. 기업들은 그걸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전 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은 달러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구조예요. 우리가 그걸 레깅이라고 그럽니다. LAGGING 레깅이라고 그러는데 지극히 정상적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본인도 기재부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고환율 때문에 똥줄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외국인 투자도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주가도 올라가다 계속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천에서 이건 머무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뒷걸음쳐서 코스피가 3,500이나 3,000 되면 이거 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임기도 그렇고 임기 내의 국정 운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업들 몸 비틀기를 내서 좀 달러를 풀어라. 그래서 좀 환율 대응을 하겠다. 지금 최근에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왜 이랬을까? 대통령이 뭔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위험한 건 절대로 안 나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명플릭스 전략이죠.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져가서 시선을 딱 잡아요. 그리고 딱
관심을 얻으면서 지지를 끌어올리죠. 근데 좀 고환율 같은 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따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근 보면은 또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다 보면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통상부 장관은 점수를 확 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용범 킴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정관 킴, 정관 킴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거론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내년 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지금 김용범 실장의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책실장으로 끝내기는 좀 아쉬워요. 본인으로서는.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점수를 따야 돼. 대통령의 고민사항이 뭐냐. 지금 똥줄이 다 들어가는 게 환율이거든. 왜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경제에 좋은 점수를 못 받거든요. 그걸 위해서 7개 기업의 이 재무 담당자를 불러다가 몸 비틀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기업들에 협조하는 이제 범위가 있습니다만 이 달러를 시장에 내놔라 어째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앞서서 소부장 얘기도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원재료 사오게 되면 당연히 달러로 다 결제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예. 내년에 또 미국에 투자를 또 기업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거기다가 이제 뭐 유화 부채도 각각의 기업들 다 있습니다. 그럼 예. 달러로 다 더 유화 부채에 관해서 결제도 하고 또 이자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기업들의 이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영이라든가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보는데 반시장적 조치 중에 아주 위험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일단은 기업들은요. 네. 첫 번째로는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소비자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기업 이익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기업이라는 건 소비자의 이익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업 이 활동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공공의 이익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이익을 전혀 이야기하고 당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기업이 잘못되면 그럼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도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지금 임원들 근로자들의 숫자를 줄여요. 우리나라도 내년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지금 달러 좀 내놔라. 지금 고환율이 중요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하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들 몸비틀기에서 이렇게 달러를 풀어놓으면 고환율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도 좀 넌센스네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줄 그러면은 네. 달러를 기업들이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문제를 그러네요. 해결하려면. 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환율을 기업들을 통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6개월 뒤에도 돈 풀어야 되고 1년 뒤에도 돈 풀어야 되고 또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돈 풀어야 되고 이거는 긴급 근본 처방책은 아니잖아요. 뭐 임시적으로 잠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율 방어 보니까 정권이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좀 내세운 듯 했어요. 그거 이제 워낙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그렇죠. 노후 대비용인데 왜 국민연금을 거기다가 환율 방어에 쓰냐.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하면서 뭐 통화스와프나 외환스와프나 뭐 환해지 일부 조치는 하고 있지만 구윤철도 어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를 쓰지는 않겠다는 식으로 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서학개미 탓을 했습니다. 근데 실효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기업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만 말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대기업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달러 자금을 동시에 풀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대기업이다. 만만한 게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 딱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달러 수급이 많이 되면 이 문제는 안 생기는 겁니다. 고화율. 네. 고환율이라는 게 안 생기는 겁니다.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화의 가치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 대 원화가 이렇게 우리가
이 평가가 절하돼서 고환율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외국인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크게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면 돼요. 주식 시장이든 FDI든 어느 나라의 큰 손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왜 투자 안 한다 그랬죠? 노란봉투법. 제임스 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차 매장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기업들이 떠날 거예요 이야기했고 기업들이 떠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 안 들어오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화 가치를 올리면 돼요. 원화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 이거는 이제 이른바 우리의 이 경제 상황 자체를 좋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원화 가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 화폐의 가치는 좋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거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뭔가 펀더멘털적인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련 법이라든지 이게 다 작동을 하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원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이른바 기축통화의 신뢰거든요. 네.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은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웃음을 쳐요. 아니 한미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 보고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 나는 그건 듣도 보도 못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스와프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화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지금 캐나다랑 통화 스와프가 돼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캐나다 달러하고는 스와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외국인들이 인정을 해주면 돼요. 또 하나가 기축통화가 뭡니까? 엔화가 기축통화죠. 그런데 미국의 달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미중 관계를 본다면 미중 관계보다는 훨씬 더 미일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엔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여러분들 엔화가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이 무역 거래에서 결제 대금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유로도 기축통화죠. 그런데 우리 지금 한 유로 미국이 안 해준다지만 한 유로 스와프 지금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더 중요한 거 일본하고 스와프하면 되거든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원화 가치를 올리는 거에 대한 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봐라. 지금 2030 MZ 세대들이 그래도 돈 벌 일이 없어서 돈이 안 벌려서 좀 벌어보자고 엔비디아 이런데 아니 그럼 대통령은 젠슨왕을 왜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손정희를 왜 만납니까? 그 사람들 다 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서학가미를 이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뭐냐면 이게 놀라 자빠진 거예요. 국민연금을 뉴 프레임워크라고 기재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이게 완전 국민연금을 초압박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경제 전문가들 비난이 빗발쳤어요. 그러니까 앞서 허현준의 그 하신 말씀대로 구윤철 부총리가 뭐라는 거야? 자기 자리가 지금 위태로워졌거든요. 우리는 국민연금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김용금 적실시장이 나서서 7개 기업의 재무 담당자를 부르게 된 거죠. 자, 지금 쭉 정리를 해서 환율 문제. 근데 사실은 이제 물가 문제도 지금 비상이지 않습니까? 비상이죠. 고환율 여파도 있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사실 내년 돈도 많이 풀잖아요, 또. 네. 상반기에 뭐 전체 예산의 75%를 푼다고 하는데 돈도 많이 풀고 막 그러면서 그게 물가가 잡힙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저기 뭐 허잉크 괜찮으시면 이 조사 결과를 좀 먼저 봐도 될까요? 예? 여기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조사 결과를 좀 먼저 봐도 될까요? 예, 예. 자, 왜냐하면 우리가 고환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연결상 좋을 것 같아서 고환율 원인에 대해서 제 주장이 아니에요. 또 허잉크의 질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환율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저 우리 여론조사 다룰 것 중에 이 조사가 그거 이제 한번, 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 네, 네. 서울 시민이라고 해서 전국 조사와 이 경제적 이슈는 다를 리가 없거든요. 자, 부동산 이슈는 좀 차이가 많이 있었으면 고환율 크게 다를 리 없. 보십시오.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등 해외 투자를 꼽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환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물어봤어요. 정부의 돈풀기 정책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이게 유동성이 커지니까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한국 돈이 헐값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무려 절반인 47%입니다. 이걸 다 지적을 했어요. 정부에서 뭡니까? 후조성 했잖아요. 쿠폰 주도 성장했잖아요. 내년에도 지금 돈 푼다고 그러잖아요. 왜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17.6%는 뭐라 그래요? 한미 금리 차에 따른 기업들의 달러 보유량 증가. 기업들의 달러 보유량 이건 17.6%밖에 안 돼요. 해외 주식 투자 등 해외 투자자들의 외화 유출은 14%. 이게 이제 국제 수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 완전한 흑자라기보다는 또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서학개미들이 투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돈의 가치가 헐값이 된 것은 보십시오. 정부의 돈풀기 정책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인 거예요. 그만큼 이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거든요. 왜? 네. 큰 돈이 한목에 작동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예산, 그다음에 이 정책 자금 지원 이런 부분이 결정적이다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보면은 40대의 경우에도 무려 34.7%가 이 원인이다. 정부의 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50대의 경우에도 39.4%나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40대, 50대는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50대에서도 이 돈 푼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39.4%나 됩니다. 고환율 이야기하고 물가가 연동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네요. 물가 문제도 그렇고 고환율의 원인에 우리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 과반은 고환율 원인은 서학개미나 무슨 기업들 탓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의 매도가 상당한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는 원화 가치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렇죠. 화폐량이 많아지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만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풀이를 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여론이.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4,000대 초반대까지 코스피가 올라갈 것은 다 예상을 했던 일이에요. 그거는 정부 정책을 떠나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이른바 뉴욕 증시 변수, 그 다음에 국제 이 글로벌 경기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그다음에 기관 투자, 그다음에 개인 투자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과 관련된 지금 관련 법들도 신속하게 개정이 안 됩니다. 아니 노란 봉투 부분 그렇게 급하게 빨리 하면서 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개인입니다. 이들이 서학개미 나가는 걸 가지고 욕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했던 이 정부의 관료들은 다 괜찮은 겁니까? 그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기업 투자해서 강남에 집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살 때 투자 못했던 20대, 30대들이 이제서야 좀 재테크 해보겠다고 해서 서학개미 나가서 엔비디아 사고 그럼 엔비디아의 젠슨왕을 왜 만납니까? 손정희를 왜 만납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젠슨왕도 그렇고 투자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적인 거죠. 그리고 서학개미를 욕하고 이럴 일도 없고 지금 양도소득세 무는 것만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서학개미 페널티까지 운운한다? 그럼 이건 정말 직격탄을 맞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문제로 고환율 환율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대기업에 대한 겁박 이런 게 사실은 그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환율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여론조사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 몇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안 한 2개하고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문제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조사인데 지난번에 이 관련된 내용의 결과는 보고를 해드렸는데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통일교회 게이트 특검을 찬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어요. 자, 통일교 게이트 특검, 통일교 특검이라고 그냥 하죠.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9.1%, 70%네요 거의. 딱. 네. 그리고 반대가 21.6%. 압도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네.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다는 주장이 무려 70%가 가깝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명플릭스가 아니라 통플릭스다. 오히려 통플릭스가 더 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지금 찬성하다가 70%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겠지만 중도층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반대하다가 21.6%인데 잘 모르겠다는 여러 성향들이 좀 섞여 있다고 본다면 반대하다가 21.6이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의 한 15% 가까이는 찬성한다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전체 100%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율을 한 30%대 후반으로 본다면 절반 가까이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가까이가 찬성하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루고 내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아까 40대 이야기를 했죠. 40대의 67.4%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50대의 경우에도 69.7%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경우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특검을 하자. 조사를 지금 국민의힘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의 업무 보고나 또는 뭐 다른 민주당에서 2차 종합 특검이나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 건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무려 58.6%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직관적으로 분석을 한 거라면 이건 직접 이제 정당 지지층별로 분석을 한 건 무려 58.6%예요. 압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퉁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 자체가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정청래 지도부는 거의 와해 상태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이제는 다 묻혀버리고 통일교 쪽으로 통플릭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신경전도 계속 거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게이트 특검의 중요한 게 실제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를 어떻게 밝혔냐도 중요하지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화영크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팬마에서 다뤘겠지만은 이걸 어디로 퉁쳐버렸습니까? 공수처로 가버렸죠. 예, 예. 그럼 지금 공수처라는 데도 고발당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인지 공치고 있는 건지 뭐 모를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이 넘어와 버렸어요. 그럼 제대로 이걸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어려울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이걸 문기적 그냥 뭉개고 가려고 하는 속셈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정치 현안, 민감한 정치 현안의 경우에는 물론 세대별로도 극명히 갈리고요. 예. 예를 들면 40대, 50대의 범여권 지지층의 경우에는 딱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 좀 동조하는 이슈로 가거나 뭐 또는 20대, 70대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고 또 지역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0대, 50대에서도 뭐 67.4, 69.7 해서 이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통일교 사건이 이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거야. 뭐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저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특검의 명분이나 정당성을 부인하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는 경찰 수사로는 통일교 게이트를 수사할 수 없다는 대한 현실적 인식을 바탕으로 또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후자 쪽이에요. 아, 예. 왜 후자 쪽이냐면 네. 이게 왜냐하면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잘 안 헷갈려요. 잘 안 헷갈리는데 이게 진영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게
일단 민주당이라도 통일교와 관련됐으면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인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건 네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바로 이제 이어서 보면 좋은데 민중기 특검을 볼게요. 네.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상당히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민중기 특검 관련된 네네. 민중기 특검 관련된 여론조사 이걸 결과. 이걸 그거 보면 말고요. 이걸 보면 예.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할 텐데 네. 이른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보면 이게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헷갈리는지 헷갈리지 않는지를 보면 돼요. 네. 일부 헷갈리는 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통일교와 관련돼서는 이건 돈을 받은 문제잖아요. 다른 건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통일교와 관련된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별도의 특검을 가져가야 된다. 이러면 좀 반반으로 갈릴 수 있어요. 그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을 민주당이라도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민주당이 그래서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론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이라서는 통플릭스로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민중기 특검 제가 볼게요. 네. 찬성하다가 66.2%죠. 네네. 보십시오. 이것도 그것도 높아요.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러니까 네.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것은 보고도 안 하고 기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좀 정치적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엄하게 찬성한다가 무려 66.2%예요.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24.1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더군다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성이 드러나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39.3, 반대가 47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치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3이면 매우 높은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군다나 40대의 경우에는 57.8이에요. 50대는 64.7이 찬성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는 이거 용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통플릭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보자고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경찰은 민중기 이 특검에 대해서 조사를 공수처로 떠넘기잖아요. 공수처에서 언제 조사하고 제대로 조사하겠어요? 두 번째, 경찰은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만 꽂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판단과 또 생각을 한계시키기 위해서 이 통일교의 몸통이 전재수일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로지 전재수만 꽂아 넣고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꼬리 자르기 성격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지금 파쇄를 한다. 이 파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2시간 10분이나 지체됐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국회에 가보면요. 국회 지하인가요? 거기는 무슨 뭐 냉장고를 집어넣어도 이거 제가 좀 가장 더해서 냉장고를 집어넣어도 파쇄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 10분이나 지체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뭐 천정궁 조사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천정궁을 어떻게 압수수색했길래 또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천정궁에서 한학사 총재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제일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스모킹건이잖아요. 어디를 뒤져야 됩니까? 지금 천정궁에 땅을 파야 될 거예요. 왜? USB를 또 자료를 태워가지고 어디에다 묻었는지 어느 강물에 집어 던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실 서버를 뒤져서 그걸 포렌식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가수가 동원되든지. 왜? 접견실의 CCTV에서 다 저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원주 전 한학자 비서실장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입틀막을 해버리면 아무 얘기를 못 듣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USB가 됐던 그 자료에 영상 자료에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도 천정국을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의혹이 나오고 지금 전재수 의원 근데 전재수 의원은 이거는 몸통이 아니라 정말 부분일 거란 이야기죠. 핵심은 어떤 관계자 그럼 정동영 장관은 자유로울 건가? 이종석 국정원장 거론됐는데 지금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나요? 김정일을 만났나요? 바로 문선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있을 수 있는 펜스까지 불러온 통일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전재수가 몸통이 아닌데 계속 전재수에 머물러 있고 전재수만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전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임종성이나 다른 사람들은 은근슬쩍 2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지금 하도 사법부를 압박하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관련 법규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 권력의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교 계획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민중기 특검은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개딸들조차도 여기 아까 꽁지님이 개딸들아 특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예. 개딸들조차도 이거 통일교 문제는 통일교를 굉장히 많이 싫어하나 보군요. 통일교 수사는 뭔가 차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인민독재당 특검하라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계속 나오네요. 예, 이제 현안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뤘으니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문제 한번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내년 지방선거 실시된다면 서울시장 어떤 후보 지지하겠느냐? 자, 보여주시죠. 오세훈 시장 29.25 가장 높게 나왔고요. 지난번 이제 탑은 계속 비슷한 숫자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지목되는 게 정원호 성동구청장 숫자가 좀 올라갔어요. 한 15에서 16 정도 있다가 23으로 좀 올라갔어요. 이재명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상당히 결집 효과가 있을 거다. 결집 효과가 발생해서 다음 여론조사 때는 좀 올라간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 15.6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어쨌든 어떤 차원에서 분석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다음번 조사에 소개를 해드릴 때는 정원호가 20%대가 돼 있을 것이다. 그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리고 얘기했죠.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이유는 전적으로 이재명 플러팅 효과일 것이다. 대문짝만하게 거기 띄운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명청에서 명정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명청 대전에서 명정 협력으로 결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정청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잡아뜨렸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1인 1표제도 부결됐죠. 두 번째로 다음 달에 있을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이른바 저격수들이 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태, 그다음에 유동철, 그렇잖아요. 저격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강덕구까지 다 저격수예요.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청래 대표를 잡아뜨렸고 지방선거도 소나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은 명정, 그다음에 인천은 명대 아시죠? 네. 명대, 박찬대. 그다음에 경기도는 지금 목화 고민 중이죠. 누가 더 말 잘 듣나? 김동연일까? 추미애일까? 김동연일까? 말 잘 듣는 사람 내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위반은 비켜가면서 내일 지방선거 실시된다면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짝 쫓아온 거예요. 지금 거의 뭐 5차 범위 이 수준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오세훈 정원호. 물론 이제 서울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있고 한강벨트도 많이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나경원의 신동욱까지 합하면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쪽이 상당히 또 이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의 법 위반은 살짝 비켜가면서 정원호 띄워주기가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의 SNS에 대문짝만하게 이게 홍보 아닙니까? 정원호 잘하긴 잘합디다. 나도 성남시장 할 때 잘했는데 이러면서 명함도 못 내밀겠어. 명함이 뭡니까? 딱 한 글자가 온 거죠. 명. 내가 명함.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잡아뜨리면서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꽉 조아 나가면서 공무원들은 또 군기를 잡으면서 이걸 뭐 1타 뭐 10인가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오세훈 시장이 됐든 누가 국민의힘 서울시장이 됐든 화잉크가 보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서울시장은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이 아니라 이재명과의 대결입니다. 네. 이 결과를 딱 보시면 고스란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뭐 1% 2%밖에 초반에 3개월 전 5개월 전에 되지 않았을 이 정원호를 23%까지 끌어올린 것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정청래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왜 이 추억도 있거든. 기억도 소환되잖아요. 네. 본인의 이 두 번째 당대표가 되던 전당대회 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올라오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율이 왜 안 올라와요? 이상하네. 올라올 텐데. 선거운동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민석 막 올라와가지고 최고위원이 됐고 그리고 바로 지금 오른쪽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오른쪽 자리에 지금 앉혀놓고 있잖아요. 그런 작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분히 대통령의 명청에서 명정 이 본드 효과, 밀착 효과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이제 한 가지지만 그 아래 두 가지 그 자료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그거 보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나온 결과로 지금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서울 시민 809명. 그러니까 전국 조사 중에 서울 표본만 뭐 한 200명 이게 아니고 아예 서울 시민만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숫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나경원, 신동욱 합치면 거의 과반에 가깝게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원호, 박주민, 조국 하면 이제 추세로 볼 때는 상당히 이 국민의힘 후보 측 보수층 후보들의 숫자가 좀 앞서고 있다는 측면이 나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정원호 숫자가 올라가면서 박주민의 숫자가 좀 떨어진 것 같고 나머지 민주당의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또 발표를 하거나 기대했던 어제는 뭐 김영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던데 완전히 군소 후보이긴 했지만 저기서 보니까 정원호 뜨면서 다른 사람 사라져 버렸네요. 그렇죠. 예. 제가 나중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예. 이른바 대통령이 지금 정원호 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운동을 해준 거나 다름없죠. 예. 그냥 말대로 이게 이 교묘하게 법 위반은 비껴간 겁니다. 하지만 정원호 선거운동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다니까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서야 그래서 정원호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하잖아요. 8년 전에 통일교 사진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이 검증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30년 전에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을 할 때 폭행 사건 불구속 입건됐던 그것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증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호가 한 몸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동안 서울시장 자리를 노렸던 지붕을 쳐다보던 서울시장 지붕을 쳐다보던 전현희 그다음에 박홍건 그다음에 최근에 출마 선언한 김영배 그리고 박주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 끝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서울의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서울의 견제 심리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 시민들은 좀 보수화된 측면도 있어요. 부동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경기도 쪽으로 나가고. 근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상황을 봐도 대통령이 법 위반을 교묘하게 비껴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이 후보는 첫 번째 여기서 개혁신당의 3%든 5%든 이것과도 결합을 하는 게 필요해요. 네. 보수가 이 꽁꽁꽁꽁 이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 뭉쳐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전쟁의 대상은 정원호든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여론조사를 통해 본 현안과 흐름, 서울시 및 서울시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당명 변경 문제, 당명 개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변경 여부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장동현 대표도 의원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명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개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약간 신중하지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당명 변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떻게? 저는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대리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좀 전면 쇄신의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기업들도 이름을 바꿀 때는 보면 미래지향적이거나 네. 뭔가 새로운 또 방향으로 도모를 놔야 될 때 당명을 개정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후들리고 있거든요.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상계엄의 이유든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내란몰이를 해가는 것 때문이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림이 심지어는 국민의 짐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바꿀 필요가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색깔까지 바꿀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란색을 민주당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파란색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면 붉은색을 쓰더라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팻맛 또 배추도사의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데이터에 근거한 굉장히 심층적인 빅데이터 분석까지 했는데 이런 용역이 바깥에 나가면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는데 붉은 색깔 중에서도 크림슨 색깔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색깔이에요. 네. 저는 조금 하버드 대학교의 이 크림슨 색깔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좋을 것 같다. 너무 붉은 색깔보다는 조금 붉은 색깔인데 이 붉은 색깔이 혁신이나 미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크림슨 컬러 요거를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완전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쓰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이렇게 쓰면 참 이럴 때가 정체성이 모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40대 50대들이 이걸 하냐면 여러 가지 착시 현상도 일으켜요. 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주당 하니까 이것도 영향을 미쳤어. 지지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민주라는 것이 착각하기 딱 좋잖아요. 뭔가 민주화 이게 민주화야? 그러니까 민주라는 게 우리 사회는 좋은 개념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내부 구성원들도 민주화 활동했던 이른바 386, 486, 586, 686 등이잖아요. 뭉치기도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보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당명을 바꿀 때 좋은 점은 정체성을 좀 드러나게 하되 이번에야말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정말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그런 당명을 하거나 두 번째는 옛날 당명 중에서 이 당명은 참 좋았는데 그 당명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좀 영원히 그 당명으로 좀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당명이 있어요. 잘 나갈 시절이 있었어요. 네. 가령 잘 보세요. 이 보수당이 사실은 한나라당일 때 잘 나갔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한나라당일 때. 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름 지었던 신한국당도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나라 더 통합을 강조하고
더 당의 미래까지도 이게 한나라라는 것이 그레이트 코리아의 의미도 있어요. 그랜드 파티의 의미도 있어요. 그랜드 내셔널 파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한나라당이 하나의 나라 또 큰 나라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사람들 입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당의 명칭을 한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바꿀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장동혁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명 변경, 장동혁 대표와 관한 여론조사도 한번 보죠. 예.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 유지, 당대표직 사퇴를 사실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당대표를 사퇴하는 게 좋으냐를 당대표 사퇴와 관련해 찬반을 묻는 식이었는데 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압도적입니다. 예. 압도적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내려와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대표로 올라오거나 비대위로 올라왔을 때 그럼 당이 획기적으로 바뀝니까?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도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나타나고 있는 여론을 보자고요. 국힘 지지층에서도 유지해야 된다가 10명 중 8명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해서는 TK에서도 장동혁 대표로 가야 된다 그런 또 정서가 나오잖아요. 네네. 또 하나 보수층을 봅니다. 보수층에서도 10명 중 7명 정도 되는 67.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지역별로 보더라도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제 영남일 수가 있을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유지해야 된다가 절반이 넘고요. 또 서울의 경우에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고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이 충청권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가 연고가 있지만은 또 더 높고 이걸 본다면은 결국 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에요. 다만 이제 이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지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비대위가 들어왔을 때 지방선거 승리하고 비대위가 들어왔을 때 당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당정욱 대표가 지금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되 추가적인 주문 상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당의 정체성도 좀 분명히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플랜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또 본인이 조금 시간을 달라. 일단 지금은 워낙 큰 게 터져서 통일교가 터지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나 당을 몰아가는 이 얼마 전까지는 또 추경호 의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여론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보다도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해결하기 위한 플랜을 내놓을까 이 부분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뉴스토마토인데 뉴스토마토는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인지는 대체로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조금 더 편향돼 있는 그런 뉴스토마토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표본에서 조금 그렇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층의 약 80% 국힘 지지층의 80% 보수층의 약 67.2% 약 거의 70%가 장동혁 대표의 당대표는 유지돼야 된다. 다만 이제 조금 맞서는 건 당연히 저게 이제 범여권 지지층도 조사를 다 했으니까 무당층에서는 살짝 밀리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데는 좀 아직은 충족을 다 못하고 있다. 과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좀 남아있는 과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장 대표 리더십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예. 2부 여러 가지 여론조사 현안 이런 거 함께 진행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